제가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AKA 시사 아저씨 김민하 평론가가 돌아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갈수록 아프리칸 스타일인데 어디 나갔다 왔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도 없을 정도의 고정관념이 가득한 평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니 나 인상을 나 스트리트 탔어요? 파이터. 네,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올 것 같은데. 뭐 더 적도 근처에 간 게 아니고 저 성심당 빵 살라고 줄 서 있다가 탔어요. 1시간 반 서 있어야 되거든. 그 스트리트 파이터 2 뭐 터보 대시 뭐 이런 나오는 DJ인가 뭐 그 캐릭터 있어요. 알아요. 네, 걔 네. 같은데. 철권에 에디 베낀 거죠. 철권을 바뀐 거예요 그게? 에디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구나. 철권 안 해봤어? 철권 해봤는데 그 예. 연대기를 제가 다 꿰뚫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 저 분석 데스크가 해달라고 하니까 1분 내로 요 얘기만 좀 해줘요. 김민석 총리가 정부 저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전당대회의 핵심 이슈가 될 거잖아요. 보안사건 문제가.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보안사건 전면 폐지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래는 여기서 이제 보안사건 얘기를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쟁점을 안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네. 국회에 맡긴다고 했으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보안사건 완전 폐지, 전면 폐지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김용민 의원도 이제 빨리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요런 이제 구도가 나왔죠. 근데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와서 이 전당대회 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와서 보안사건 폐지 뭐 이런 폐지냐 아니면 예외적인 허용이냐 아니면 뭐 보안사 요구권이긴 한데 그 디테일하게 뭘 요구하고 뭘 받아주는 거냐 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이제 핵심 지금 다수 당원들은 보안사건을 완전하게 폐지를 하고 보안사 요구권으로 대체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뭐 거의 그 지지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 좀 이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보안 사건을 완전히 뭐 다 대안 없이 폐지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이 생각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편치 않아요. 이 당원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는 지금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정청래 대표가 지금 현 대표기 때문에 뭐 내려놨지만 어저께 사퇴했지만 현 대표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쨌든 유리한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장에 들어가서 불리한 싸움 해야 되는데 보안 사건은 뭐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완전 폐지가 맞다라고 시작하는 게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오, 짧게 했네. 더 길게 다 아시는 얘기. 이게 시사 원고에 프로가 없는 얘기지만 뭐 하라고 그러면 난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시사 프로가 허탈한 게 이거라니까. 시청자들이 다 의견을 갖고 있는 걸 꼭 말해달래. 굳이 그래야 되나? 뭐 우리가 새로운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원기 넘겠다만. 네, 그래서 저는 뭐 총리의 이 이야기는 뭐 수순에 예상되던 거라 별로 뭐 놀라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쟁점화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의견이 있는데 국회에 맡기겠다. 그리고 결론 따르겠다. 그렇게 그리고 얘기했죠.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까는 책임도 국회가 질 거 아니냐.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전당대회 이후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논의를 할 건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김민석 총리를 사실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쟁점이 됐을 때 자기 입장을 따라갈 확률이 이제 있는 후보인데 지금 김민석 총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선을 그어준 거고 내 입장은 그랬고 내 입장은 이제 요거지만 네. 꼭 내 입장을 고집해가지고 끝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어.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보안 사건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 뜻이냐 아니냐 이 얘기는 안 해도 좋아. 이걸 그어준 거고 거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프리로를 받았다고 보고. 네. 그러면 보안 사건 폐지는 대통령 입장은 그렇지만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겨루고 나서 그다음에 보안 사건 완전 폐지나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 국회 논의의 결과를 대통령한테 가져가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되지 않겠느냐. 흐름은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두고 봐야죠.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두고 볼 문제긴 하죠. 가장 재미있는 한 가지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요? 미국이 사회주의로 물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여기 뭐 게임기 얘기도 있는데. 게임기 얘기할까? 원고에 써놨잖아 게임기 얘기를. 왜냐면 제가 최근에 느꼈는데 이걸 물어볼 사람이 김민하 평론가밖에 없어서. 네. 최근에 산 중국 디지털 기기의 완성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그 회사 따라서 조금 다른데 네. 여기 예로 들은 게 이제 레트로이드 포켓 5네요. 네. 본인 소유의 게임기다 이거죠. 네. 그게 괜찮죠. 레트로이드 포켓 시리즈가 괜찮고. 충격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죠? 간단한 10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네. 그 코드 뽑고 일주일 지났거든요. 네. 켠 적도 없거든요. 네. 85% 남았습니다. 대단하네. 어마어마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레트로이드 포켓 5 네. 뭔가 약간 그 버튼 누르는 느낌이 약간 뻑뻑한 게 있고 살짝 화가 나죠. 질 때 네. 더더욱 화가 납니다. 네. 네. 이게 아마 버전업된 레트로이드 포켓 6로 가면은 그 음. 문제가 조금 해결됐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근데 최근에 제가 감동받은 거는 아인 토르라는 게임기였는데 네. 그거 이제 화면이 2개란 말이죠. 닌텐도 3DS처럼. 맞아요. 그걸 가지고 근데 요새는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너무 발전해 가지고 고전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이걸로. 네. 위 창에는 이제 고전 게임 화면을 틀어 놓습니다. 그러면 밑에 화면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 유튜브도 켜고 그다음에 무슨 뭐 공략집도 열고 멀티가 됩니다.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공략집 이런 거. 외국어로 된 게임 하는데 그 옛날 레트로 게임들은 외국어 일본어가 많은데. 근데 앱 중에 화면의 그 정보를 긁어와 가지고 번역을 하는 앱이 있어요. 일종의 에이전트를 도입하나 봅니다. 그 에이전트까지는 아닌데 네. 그 화면을 전송받아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면 디벨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OCR로 글자를 긁어온 거를 저도 그 화면 봤어요. 전송해서 번역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지는 않은데 네. 그러나 레트로 게임을 언어의 장벽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것들도 많은데 그렇죠. 이 앱을 사용하면은 갑자기 일부나마 한글을 이해할 수가 있다. 엄청난 일이죠. 영어, 일본어 못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파이널 판타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파이널 판타지는 한글 한국어 배치를 있긴 있습니다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네. 좀 덜하긴 한데 진짜 내가 하고 싶었지만 내가 너무 비주류여서 못했던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이 게임기로 평생 게임을 할 수가 있겠구만. 그렇죠. 그동안 안 한 모든 전 세계 에뮬레이터 게임 다 할 거 아니야 이걸로. 그래서 감동을 받았죠. 혁신과 안정성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데에도 램이 이렇게 막 들어가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램 사기가 어려워졌구나. 램 사기가 어려움과 동시에 주식 계좌에 대박이 나고 있겠죠, 다들. 물론입니다. 주식 대박 좀 났나요? 근데 뭐 깨질 때도 많이 깨지고 요즘 분위기 아시잖아요. 팡 깨지고. 복귀 시켜주면 착하게 살게요. 이랬다가. 코스피 하려면 그 정도 사자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코스피 하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계란만 합니다. 요즘. 제가 왜 미국 사회가 빨갛게 물들고 있다. 두 가지 공화당의 측면과 민주당의 측면. 공화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전쟁이 안 끝나니까 이스라엘을 점점 싫어하기 시작한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란한테 호감을 가지는 트럼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뭐 별것도 없어요. 평화 협상을 해야 되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좋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걸 들었고 힘을 숭상하는 이 트럼피들이 우리가 이렇게 때렸는데 쟤네들은 쫄지도 않고 버티네? 그래서 반한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민주당은 어제 기사가 나왔죠. 이번 예비선거라고 부르면 이제 어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프라이머리라고 외우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번 그 뉴욕하고 몇몇 지방의 프라이머리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나온 후보들이 거의 다 당선됐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진보 성향이 있고 온건 성향이 있는데 가장 이제 뭐 크게 구분이 지어지는 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른데 그걸 실제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뉴욕 시장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언론은 뭐 침 맘다니게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이 후보들이 너무 잘 나갑니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보면서 저는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트럼피 하다가 질려가지고 지금 백래시 왔나? 우리 좌파해볼까? 백래시. 백래시 왔나? 그런 건가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번 사회주의 혁명을 한번 해보자.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한번 해야 한다. 독재가 뭔지 진짜로 보여줘야 된다. 그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독재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평균적 수준의 평론을 한다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간다기보다는 계속되는 일관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이 해체된다. 그러니까 구심이 해체된다. 정치에.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화당 얘기부터 해보면은
공화당이 과거에는 네오콘이 장악했던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들 부시 시절까지 쭉. 네오콘의 최고의 영향제가 이란이었죠. 그렇죠. 네. 어쨌든 네오콘이 주도했는데 사실 트럼피즘은 이 네오콘에 대한 반발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경찰 노릇하느라고 우리 노동자들의 피해를 방관한 거 아니냐. 세계 경찰 노릇하고 그다음에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 구조를 바꾸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패대기 쳐진 거 아니냐.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한테 돈을 써야지 왜 전쟁에 돈을 쓰는 거야. 그리고 이 세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중국을 WTO 가입시켜가지고 거기서 우리한테 이 무역이나 이런 통상 문제에 있어서 손해로 이어지는 정책을 왜 실시하는 거야. 이 나라 기득권이 나빠.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트럼프주의자들은 원래 세계 경찰 노릇하고 전쟁하고 이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거는 요건 또 맥락이 있는데 이 네오콘 이후에 사실 티파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 쓰지 마라. 이게 생기고 돈을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트럼피즘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에 이게 이 하나의 족보로서 성립된 입장이거든요, 이게. 근데 트럼프가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이걸 트럼프를 어디까지 지지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란을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베네수엘라 얘기했는데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마두로를 잡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들한테 손해는 아니잖아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기도 했고.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석유를 내가 다 갖고 온다. 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참았는데 이란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란은 손해를 무지하게 받지 않습니까? 주유소가 가격이 이게 뭐냐. 미국은 차 타고 다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나라인데. 그리고 이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전형적인 네오콘의 잘못을 반복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싫은 거죠. 싫은 와중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터커 칼슨. 원래는 이제 어젠가 공화당 탈당을 한다는 쇼를 하셨죠, 또. 네, 원래 이제 뉴스 진행자인데 네. 근데 계속 폭스뉴스에서 그냥 극우적인 뉴스로 트럼프 만세 부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트럼프 노선인 마가의 핵심 인사 중에 하나잖아요. 마가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터커 칼슨이 볼 때는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공화당은 트럼프에 장악돼 가지고 트럼프 말만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난 지지 안 한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민주당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튕겨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가까운 몇 명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네. 그럼 이들이 그러면 좌클릭을 하는 거냐? 그렇다기보다도 극단화되는 거죠. 포퓰리즘화 되는 거죠. 계속해서 원래도 트럼피즘이 포퓰리즘의 일종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계속 요구하는 거는 트럼프한테 요구했던 걸 그대로 요구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고립주의.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만 잘 살면의 범주에는 백인, 주류, 유색인이나 또는 이민자들은 꺼져. 이거는 그대로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 정신 차려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악행을 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맞는 말하고 있는데 왜 트럼프가 배신했다. 트럼프가 우리 떠난 것이다. 이렇게 가면은 이건 이제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트럼프의 탄생으로 가는 거야. 아마 터커 칼슨은 대선 나오고 싶을걸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이제 우려할 만한 어떤 흐름이 또 이어질 건데 다만 이제 터커 칼슨이 대선에 나가도 그가 될 거냐라는 거는 네. 뭐 변론이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자멸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 그래서 공화당의 구심이 좀 이제 허물어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이런 게 있어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당도 사실 구심이 허물어진 지는 좀 됐는데 오바마 이후에 허물어졌죠. 네.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지난번에 바이든으로 한번 근데 역전을 했다가 그때 트럼프가 하도 그 코로나 시국에 이 경제적인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경제적인 대응을 못하는 거에 더해서 코로나 얘기를 우습게 알고 백신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발피를 잡지 못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CDC 수장하고 싸우고 코로나 때문에 죽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역전을 한 건데 바이든 이후에 바이든 때도 그랬지만 바이든 이후에도 구심은 계속 허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바이든은 구심점 역할을 하지도 못했고. 그렇죠. 네. 네, 그다음 대선을 뭐 본인이 나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도 민주당에서 바이든의 그 다음 라운드는 왜 졌느냐 이거 갖고 자기들끼리 논쟁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그러니까는 민주당도 이제 구심이 흐트러지고 있는데 이게 구심이 흐트러지는 쪽이 민주당 우파 즉 민주당 중에서도 기득권에 가까운 우리가 아는 미국 민주당. 그렇죠.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기업한테 잘해주고 이스라엘한테 잘해주고 진보적인 이제 몇 가지를 처리해주는 원래 그 민주당. 그렇죠.
뭐 클린턴 노선으로 대변되는 그쪽 사람들이 지금 구심을 만들어 왔는데 거기가 구심이 해체된다는 거는 거기가 해체되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이 있는 반면 민주당 내 반대쪽에는 뭐 익히 아시겠지만 누가 있느냐? 샌더스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버니 샌더스의 원심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남겨놓은 유산이 뭐 버니 샌더스가 뭐 은퇴를 하거나 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버니 샌더스의 유산이라는 게 이른바 AOC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민주사회주의를 자처하는 네. 요런 사람들이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뉴욕시장으로 이제 맘다니가 당선이 되면서 이러한 민주사회주의의 어떤 그러한 노선들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AOC랑 맘다니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네. 하원 의원. 네. AOC류의 사실은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 때 나왔던 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는 벌써 뭐 이제 한 15년 됐습니까? 그렇죠. 한참 옛날의 구호이긴 합니다만 그때의 진보가 상징하던 게 있죠. 미국 진보가. 그렇죠. 그 당시에 나왔던 그 흐름은 사실 거대 담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으로부터 권력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불리한 어떤 이런 상황을 뒤집어 보자라는 거는 뭐 맞는 건데 그것도 포퓰리즘 논리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건 거대 담론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네. 근데 쪼렌 맴다니 우리 쪼렌 맴다니 이 맘다니는 생활의 이제 일상에 가까운 이런 우리말로 하면 민생 이슈. 네. 사실은 이게 그 사람의 근본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뉴욕시장 당선될 때도 그 이슈 파이팅으로 시작을 해서 쭉 몰아간 거거든요. 네. 실제로 거리에 나갔고 유권자들한테 당신이 느끼는 지금 일상생활의 가장 큰 불편함은 뭡니까? 그 선거 조직이 그걸 다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직접. 지금까지도 그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다 물어봐서 그걸 모아가지고 공약을 만들고 그걸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대도시 기반이거든요. 뉴욕도 그렇고 네. 대도시의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임대료 이런 거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월세. 네. 그리고 이제 물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이슈 파이팅을 해가지고 여기는 큰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AOC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4명의 독수리 사형제 네. 맘다니가 지지한 4명의 후보가 맘다니가 실제로 찍었습니다. 그렇죠. 네. 4명의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한 건데 요 구도는 사실 맘다니 노선이 그래도 강한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기반도 대도시인 사람들이고. 뉴욕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맘다니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움직이는 차원이 있는 거죠. 이게 좀 다른데 근데 이 두 개가 다르다고 해서 AOC랑 뭐 맘다니가 뭐 서로 경쟁하고 싸우느냐? 그런 대중적 에너지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이 둘을 묶어주는 이슈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생활임금 그다음에 무슨 뭐 임대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뉴욕 시장은 다른 중요한 정치 의제에 대해서 별말할 틈도 없이 바쁘지만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죠. 그렇죠. 아주 화끈하게. 요런 게 사실은 이해관계와 이득의 문제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임대료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거는 큰 대의 명분 어떤 거대 서사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해관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 내가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내가 손해 안 보게 해주는 정책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이해관계의 문제고 그래서 AOC는 대의 명분 맘다니는 이해관계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스라엘 문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가 등장을 하면서 말씀하셨듯이 맘다니류도 팔레스타인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민생 이슈의 거대 담론의 이 대의 명분이라는 요 효과가 입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대의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면 지금의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의 결과까지 보면 결국은 이거는 이란을 때리는 미국이 잘못했고 애초에 모든 이 전쟁의 어떤 시작은 이스라엘이 난리치면서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이스라엘이 역시 잘못했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이 명분이 있구나. 그래서 요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어떤 위력이랄까 결집도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민주당은 좌클릭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또 맞죠. 네. 표현형은 조금 다르지만 원인이 같다는 걸 짚어주신 거예요.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과 새로운 지지자들이 곤란한 이유도 이스라엘. 민주당의 온건파, 그동안 당의 헤게모니를 쥐고 나가던 수십선 이 의원들이 곤란해지는 것도 이스라엘. 거기에서 이제 내는 목소리는 다르죠. 이제 맘다니가 이번에 히트를 했던 거는 이제 에이펙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정치 로비 단체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시민 단체를 괴물들이라고 표현하는 바람에. 네.
근데 이 정도의 화끈한 표현이 나올 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번에 프라이머리의 표가 몰린 되게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 공화당이 신났죠. 쟤네 사회주의자 들어온대요. 라고 놀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민주당의 이제 온건파들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뉴욕에서는 다 뽑혔어요. 워싱턴 DC 시장도 지금 프라이머리에서 그쪽이 뽑히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이 이 정도로 잠식된 적이 있나? 진보에?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 열풍 때부터 사실은 이제 예고된 것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 위주로 이제 지금 실질적인 민주사회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입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한 어떤 그 큰 어떤 표지가 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그냥 진입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저처럼 극단적인 정치관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네. 제가 봐도 좋은 일이에요. 네, 민주당이 좌측으로 간다, 미국 민주당이 좌측으로 간다. 우리 운동권들이 옛날부터 미국 정치에 대해서 한 맺혀 있는 거는 공화당, 민주당, 양당 정치만 있고 이거 외에 뭔가 더 진보적인 해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한이 맺혀왔는데 물론 제3후보가 그런 후보들이 가끔 나오긴 했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좌측으로 가준다고? 그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전반적인 정치 지형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극단화인 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물론이죠. 네, 그래서 정치를 당연히 정치라는 거는 갈등과 경쟁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제 자기들끼리도 싸우지만 분명히 사회주의자들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좌파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란을 뭐 추종하게 된 그러한 공화당 사람들도 이란 전쟁을 미국이 확실하게 자기의 이득으로 매듭지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지 자기들이 좌경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 미국을 점령하게 생겼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해법을 가져야 될까? 이런 사회주의자들을 이 사회에서 제거하고 사회주의자들이 근데 정당화하는 게 뭐냐? 뭐 이민 문제, 이민자 문제 이런 거 아니냐? 이민자들 내쫓고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그리고 더 극단화된 뭐 어디서 뭘 할지 모르죠. 차를 타고 뭐 누구를 또 뭐 들이받는 것인지 총기를 들고 뭐 하늘에다 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극단화된 어떤 행동 양식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좌파들도 과격합니다. 네. 과격한데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과격한 일을 하게 되면은 뭐 그건 뭐 민주사회주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 미국의 이 정치의 어떤 문화적 측면 그리고 행동 양식이라는 거는 극단화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겪게 되겠죠. 저는 보고 있으니 기뻤어요. 일단 지금까지 뉴욕 시민들의 맘다니 시장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고 이 사람 또 젊은 사람들이라다 보니까 나중에 또 무슨 잘못을 저질지 모르겠지만 이거 쉬워요. 의도했던 대로요. 병원비가 내려가고 교통비가 내려가고 자기 월세집을 시에서 나와서 막 고쳐주고 이러니까 뉴욕의 범죄도 줄었다. 그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지금 뉴욕을 맘다니스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맘다니스탄? 세계 최고의 무슬림 대도시 이러면서 이 맘다니스탄? 이 웃긴 놈들이네. 아따맘마다 이 백래시의 백래시가 아주 즐거운 모양새로 표현형으로는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긴 견해를 물어봤고요. 네. 여기까지 김민하 평론가 코너였고요. 네. 우리가 얼굴 보고 지낸 지 한 10년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됐죠. 그 정도. 예. 여러분이 모르실 얘기해드리면 앞에 놓고 뒷담을 까드리면 한 10여 년 전에 10년 훨씬 전에 이 미디어 업계에서 그때 천재들이라고 막 주목받던 문필가들이 몇 명 있었어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업계 어른들이 모이면 종종 몇 젊은 문사들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중에 김민아가 꼭 있었어요.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본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김민아 어때? 뭐 누구 A 어때? B 어때? 이랬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 굉장히 비주류인데. 그렇죠. 뭐 주류인데 무슨 글을 쓰고 살아? 이게 직업이야? 근데 저는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김민아 말고 다른 A라고 하죠. A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읽고 싶어서 어떤 칼럼집을 샀어요. 근데 사서 보니까 A가 아니라 김민아가 쓴 거예요. 이름을 제가 헷갈렸던 거예요. 내용은 뭐 경제 민주화나 뭐 이제 미디어 업계 글쟁이들이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글이었는데 저는 무척 흥미롭게 봤었는데 진보신당 시절 때였을 거예요. 아마 김민하 평론가가. 네, 그랬겠죠. 그때부터 김민하 평론가는 캐릭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투쟁하다 찌그러진 진보의 관점으로 부지런히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고
지금까지도 사실 이거 업계 사람들 다 알아요. 방송국 PD들의 페이버릿입니다. 이 사람. 아 그래요? 왜 나는 방송국에서 퇴출이 됐지 왜? 모르지 나한텐 거짓말했는지. PD님 저 김민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러면서. 근데 제가 처음에 소개하던 시절에 김민아 평론가는 겁나 평범한 말투로 뉴스 설명 잠깐 하는 코너에만 나왔었어요. 하루에 라디오에. 6시에 하루에 5분인가 정도. 저 사람은 평론시키면 할 수 있는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방송사는 왜 이 사람한테 뉴스 소리 녹음해가지고 들려주는 일만 시키지? 그런 걸 꽤 오래 하죠. 이 사람 평론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 내가 우리 방송에서. 그 생각을 했던 게 이제 10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같네요. 네. 그러네요. 그 연신내 커피숍 거기서. 그렇죠. 네. 네. 굳이 찾아간다고 열심히 갔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표정이 똑같아가지고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캐릭터예요 김연아 평론가가. 아이전 뭐 싫어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날 거잖아요. 방송계 사람들도 그렇고. 네. 만나면은 대뜸 나는 예상도 못했는데 그 얘기를 그 아이실에서 들었어요. 그거 굉장히 많이 저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나는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래퍼라고는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언제 지난 10년간 내가 언제 나를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 미친 거야.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와서 뭘 하자고 하는데 이게 뭔지 뭔지도 잘 모르고 이제 하자고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신뢰도가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구나. 그때 이제 알아서 나름대로 이제 좋은 얘기들,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안 하는 얘기들, 그리고 좀 더 이제 심층적인 얘기들. 사실 오늘 한 얘기도 이런 얘기를 뭐 어디서 하겠습니까? 다른 시사 프로에서는 다루지도 않아요 이런 주제는. 안타까워요. 맘단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뭐 국제 뉴스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건 없애버리고 아무튼 그런 걸 이런 걸 다룰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 훌륭한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제는 여러모로 이제 뭐 매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변화가 있지만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래도 여기는 그런 어떤 감성, 그다음에 그런 어떤 중심, 그런 거는 꼭 뭐 제가 뭐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런 좀 남들이 안 하는 얘기, 그다음에 좀 더 심도 있는 걸 보여주는 얘기 이런 거를 계속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알실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한 사람들은 다 그 알실은 뭐가 좋느냐 그게 좋다라고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몰라 이게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예요. 이거는 근데 그 알실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이것도 그 알실이요? 이것도 그 알실이에요. 그럼 그 알실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같이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서 뭐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라는 코너로 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네, 뭐 김연아 평론가가 저를 제일 잘할 텐데 우리 방송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뀔 일 없고, 네, 날씨가 변하고 계절이 변하고 또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김연아 평론가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